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08차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학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입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학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요대학교의 이수자키 아츠히토 교수님을 모시고 북일 관계와 북한의 관광 정책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이 선생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토의 강의 주시고 또 그다음부터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자키 아츠히토 교수님은 개요대학교에 지금 계시고요. 어, 개요대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주중 일본 대사관 전문조사원도 하시고 상하이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외무성 제3국제정보관실 전문분석관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에도 계셨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계실 때 저하고 같이 객원연구원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 센터에도 객원연구원으로 계셨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연구년을 객원연구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서로는 북조선을 해독하다, 북조선과 관광, 그다음에 북조선을 해부하다, 그다음에 최신판 북조선 인문 등 다수의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뭐 일본에서는 오코노키 선생님 제자로 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아마 뛰어난 학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도를 갖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우리 이수자키 선생님의 어, 북일 관계, 조일 관계, 그리고 북한의 관광 정책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소작이라고 합니다. 예,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은 일조 관계하고 북초선의 관광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발표는 주로 두 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 작년 2024년 작년에 친구하고 같이 둘이서 북조선 인문, 최신판 북조선 인문이란 제목으로 그 대학생들에게 그 북조선을 알게 되는 알리고 하는 그 인문서 교과서를 냈습니다. 같은 작년에는 북조선을 해부한다는 편저도 내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북조선을 잇는다, 북조선을 그 해독하다는 제목으로 어, 새로운 책도 내겠습니다. 주로 북초선의 군내 정치 이런 신문을 꼼꼼히 읽고 군내 정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그, 그 제목이 지정이 있었으니까 일본인 학자로서 일조 관계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북조선의 관광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하고 북조선은 아시다시피 국교가 없습니다. 아직도 국교를 맺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193개 UN 가맹국이 있는데 일본이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나라는 북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 북조선은 굉장히 고립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 볼 때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네 번 정도 일본하고 북조선이 접촉을 하자 그 국교 정상화 하자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학자분들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좀 에, 일단 그 간략하게 보겠지만
첫 번째는 195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연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소련의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한 후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긴장 완화, 평화 건전의 분위기가 나왔으니 일본하고 소련 사이에서도 국교 정상화의 기운이 높아지고 일조 국교 정상화의 분위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는 북조선은 아직도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움직이에는 굉장히 민감했다고 할 수 있겠죠. 1955년에는 북조선의 외상 남일이 그 일본에 대한 관계 정상화의 생각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아시다시피 이 50년대 말 1959년부터는 제1 코리안, 제1초선인들의 귀국 운동, 한국에서 말하는 북송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도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국교 수교를 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한국 쪽, 특히 60년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정부는 일본하고 북조선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큰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에 반대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민간 교류만 하고 국교 정상화 교섭까지는 안 되었죠. 그 당시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였던 신문 기사입니다만 역시 일본에서는 북조선이 지상 라본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것은 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만 마이니치 신문도 그 두 번째에 있는 아사신문도 어, 북조선의 경제 발전 그리고 김일성 수상의 리더십을 칭찬하는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마이니치 신문, 아사신문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은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에, 전혀 북조선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북조선이 경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는 기사를 많이 실리고 산케신문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산케신문은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북조선에 대한 강경적인 자세를 지키고 있다고 어, 생각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역시 다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북조선을 약진하는 북조선이란 제목으로 경제 발전을 많이 소개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량극이 접근하려고 했던 시기는 1970년대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가면 71년에 미국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키신저가 중국을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담해 닉슨 대통령은 72년에 중국을 방문했고 소련도 방문했죠. 그 시기에는 유엔에서 대만 중화민국이 주반당했고 대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들어갔던 그 시기였습니다. 미중 관계가 진전됐으니까 일중 양국도 진전되고 일중 국교 정상화가 1972년에 성립되었으니 중국 다음은 북조선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70년대는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1의 신문인 요미리 신문사가 김의성 주석의 조작집을 편집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일성
요미우리 신문사가 출판한 그 김일성 주석 담화집이란 책을 보면 첫 페이지에 김일성 주석의 조상화가 있고 김일성 주석이 말하는 내용에 한 비판 하나의 어떤 비판도 없이 비편도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소개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70년대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71년에 같은 시기에 도쿄도지사 한국에서 말하는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12년 동안 12년 동안 일본에서 도쿄도지사를 맡았던 미노베 도지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죄송합니다. 72년이니까 김일성 수상을 만나러 평양에 갔을 때 기사 그냥 소개드리고자 하면 미노비치 도지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수상께서 련도하시는 사회주의 공설에 전혀 머리가 숙여질 뿐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수상 감사합니다. 미노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에서는 평양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패배가 분명하다고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며칠 동안 가능한 한 많이 둘러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쿄의 건설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노베 도지사는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때 도쿄 시민들은 도쿄 도민들이 한 표 한 표씩 던지고 투표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이란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70년대에 들어가도 아직도 일본에서는 북조선에 대한 총 이미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 반대가 강경한 반대가 있었으니까 그 10년대에 들어갑니다. 88년에는 한국의 로테우가 7.7 선언을 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하고 북한이 국교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반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그 7.7 선언이 88년에 있었던 이후에 특히 90년 1990년에 들어가면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그리고 여당 제1당인 일본 사회당 자민당하고 사회당의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하고의 3당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3당 공동선언에서는 이른 시기에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91년부터 1조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 전 1987년에 발생한 칼키 폭파 사건의 권자원 김효니 씨가 일본말을 배웠던 것은 일본인 납치해자 리우네라는 일본인에게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 쪽은 그 북조선에 대해서 납치 문제를 코론할 수밖에 없었고 북조선은 일본 쪽이 있을 수 없는 일본인 피해자, 일본인 여성의 문제를 코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해서 교섭은 계속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0년대 초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국민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2002년에 처음으로 일본의 총리로서 처음으로 코이즈미 준치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됐습니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1조 평양 선언에 서명을 했죠. 23년 전의 얘기입니다. 23년 전의 얘기라고 하면 제가 항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가 아, 되고 있다고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에, 그때 고이즈미 총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교 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2002년 10월 중에 조5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여 있습니다만 북조선 쪽은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초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죠. 발생하지 않도록.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스로 그때까지 납치 문제는 일본 정부의 날조국이다 하고 주장해왔던 북조선의 주장은 180도 전환시키고 일본, 일본 총리한테 납치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피해자가 귀국할 수 있던 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거나 행방불명자라고 꼭 명확하지 않는 증거도 없는 보고서를 북조선 측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하고 북조선의 관계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때 2002년이었으니까 23년 됩니다. 이미 23년 있는 동안에 납치 피해자는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일본은 강경적으로 북조선에 압력을 가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했는데 한 면도 다루지 않는 상태, 유감스러운 상태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북조선에 대한 불신감이 있고 굉장히 강경한 의견이 대다수이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구조가 명백한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귀한 많지 않는 예이기도 할 수 있겠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북조선의 태도에 굉장히 화가 나고 북조선하고 대화하자고 하거나 대화하자 교섭이 필요하다 외교가 중요하다는 이거는 어, 굉장히 약해진 20년 동안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004년 5월에 고이즈미 총리는 두 번째 평양에 다시 한번 가고 아직도 평양에 남아 있었던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귀국시키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외교의 유일한 성공 예입니다. 어떻게 북조선이 왜 사과했는지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적으로 볼 때는 역시 경제 제재가 아니라 외교로 5명을
귀국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본 정부는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후 북조선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해왔고, 일본에서는 3년 동안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있었지만, 민주당 정부 하에 있어서도 어, 북조선하고의 관계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20년 동안에 전혀 돌파구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 정도 돌파구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14년 5월에 스웨디의 스톡홀름에서 어, 양국의 당국자가 교섭을 하고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정면적으로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북조선이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 직후에 북조선이 납북 피해자 2명 있다고 정보를 통보했습니다만 아베 정부였습니다만 일본 쪽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일본은 납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2명을 거부했느냐? 뭐 북조선 쪽도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많아지고 일본 사람들은 북조선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있습니다만 북조선 쪽도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많아졌죠. 일본으로서는 그 납치 피해자 2명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소명한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만 역시 그 2명은 카네다 타츠미상 그리고 타나카 미노루상이라고 일본에서 널리 알리지 않는 피해자였습니다. 일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코다 맹미상라거나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네다 타츠미상하고 타나카 미노루상은 일본에서 어, 그 2명을 구출하려고 하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 일본에서 아베 정부는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부터 북조선은 일본에 대한 불신감을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키시다 후미오 촌이었습니다만 북조선의 재고 련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상. 작년 1월 달에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본국 총리 대신에게 위문 전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기사 로런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일본국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카카라는 존중한 그 말도 붙이고 일본에 있었던 지진에 대한 그, 그 지진 피해의 후가를 가지고 안전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문종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일본 키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감사하다, 고맙다는 한마디로 정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시 적대적인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일본하고 북조선 사이에 강경적인 의견이 많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 키시다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보내려고 하면 일본군 내에서 일본 세론의 판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키시다 정부는 큰 양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봤던 북측은 그, 그 2달 후 2024년 3월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하고
하고 최선희 외상을 비롯해서 계속 일본에 대한 담화를 내고 더 이상 접촉을 안 하겠다. 일본하고는 교섭을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작년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이지만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에 대해 직접 담화를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이 작년 2월에도 그리고 3월에도 일본에 대한 담화를 냈고 마지막으로는 3월에는 그 일본하고 교섭을 안 하겠다는 담화였습니다만 일본에 대해 오래간만에 관심을 갖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저는 나라끼리의 외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호 관계,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는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적대적이고 70년 이상 국교도 없었던 서로 불신감이 있는 나라끼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만 일본 쪽으로는 역시 이 북조선에 대한 양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키시다 총리도 마지막까지 랍치 문제를 진정시키지 못한 상태로 다음 정부에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코이즈미 총리, 우리 개호대 출신이신 총리이십니다만 그 코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했을 때 하고 요새하고의 차이점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하면 일본은 북조선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조선도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담당 송일호 대사는 90년에 그 자민당, 일본 사회당, 조선노동당, 노동당 3당 공동선언을 냈을 때 바로 일본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30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같은 사람이 일본의 정치, 외교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일본이 아무리 납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북조선 쪽은 그 납치 문제를 일본의 군내 문제에利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아시다시피 북조선 경제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대를 넘어가려고 했던 2002년과 전혀 다릅니다. 핵 보유도 했고 2002년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 중국, 한국의 존재도 크죠. 아직도 90년대 후반 2002년 그때는 중국은 경제 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 후에는 중국하고 한국이 북조선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요새는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굉장히 전쟁 특수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본하고 교섭을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북조선 쪽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02년에는 1월 달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하고 마찬가지로 북조선도 악의 축의 하나라고 북조선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코이즈미 총리를 통해서 부시 대통령하고도 교섭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은 필요 없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채널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측면을 보아도 굉장히 일본이 북조선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이 없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은. 이것은 그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북조선 문제를 그 알리기 위해 잘 제가 쓰는 그 노표입니다. 그것은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가 북조선하고 어느 정도 무역을 해왔는지 무역 추이를 어, 보였던 노표입니다. 2002년도 그때쯤 고이즈미 존리가 평양을 방문했던 2002년에는 일본은 북조선에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무역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되었기 때문에 중국, 한국, 그 다음으로 일본하고 1980년대는 일본이 첫 번째 시기로 있었고 중국이 힘이 없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2010년 이후 25년 동안 계속 수입, 수출입 둘 다 제로입니다. 일본은 제로입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평양에 가도 평양에서 사통 한 유로, 투 유로, 1유로, 2유로 정도의 쌍 우표조차 몰수당하는 정도로 강경한 그 경제 제재를 이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한국하고의 협력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음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일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보수파는 북조선에 대한 북조선에 대해 강경적이고 어, 한국의 진보 세력은 친북파, 존북파라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일본에서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도표를 쓰고 있습니다만 10년 전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본이 아무리 수출을 제로로 해도 한국은 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북조선에 큰 엄청난 외화를 주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일본 정부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북조선 문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한국에서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니까 조선반도 한반도 문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 협력은 하자는 구호적으로 협력을 하자는 것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로 30분 정도로 일본하고 북조선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부터 두 번째 제목인 북조선의 관광 정책, 지금의 일조 관계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일본에서 북조선과 관광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북조선과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북조선의 관광 정책입니다. 왜 북조선은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문헌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양이나 다른 제3국에서 진행해왔던 인터뷰 내용 포함해서 북조선의 관광 정책에 대해 분석한 책입니다. 그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이외에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일본 공산당의 아카하다 등에서도 서평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도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에, 굉장히 그것은 영광이 있죠. 영광이었습니다. 계속 관광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관광이 중요한지, 여행을 좋아하다거나 관광을 좋아하다, 그건 개인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북조선이 관광을, 김정은 정부가, 김정은 정권이 관광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꼼꼼히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부터 2019년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1년 반, 1년 몇 개월 시기를 돌아볼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독 온천 관광지구, 원산 칼마 국제 관광지대, 삼지연군, 금강산 관광지 등 많이 관광에 관한 시사를 했습니다. 좀 30분 동안 계속 견종해 주셨으니 예, 좀 가벼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양독 온천 관광지구는 그 2018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간 직후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6월 12일이었습니까? 그 이 두 달 후 8월 17일 날에 로론신문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양독 온천 관광지구로 갔습니다. 첫 번째. 3개월 후에는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2019년 4월 달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곤불이 보입니다. 다 군인들이 건설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2019년 12월 달에 일곱 번째. 현재 지도를 하고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다는 기사가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부가 들어가서 14년 되지만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같은 장소에 집중적으로 1년 반 동안에 7번도 갔던 현지지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여러 군데가 아니라 관심이 있는 데를 계속 많이 반복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면백히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7번도 양독 온천 관광지구에 간 그런 것은 사실은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기는 관광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하고 교섭하면 혹시나 2019년 말까지 미국의 연단을 기다린다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연설을 했으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신전되면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경제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광객들이 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던데, 그러나 력사는 전혀 다른 방향에 가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지 배경을 생각할 때 럴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그 랜덤적인 요인이 중요한 시기로 많이 있었죠. 바로 2020년에 들어가면 세계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돼가지고 관광이란 저로 성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농담인 것 같은데, 바로 이 시기에 2019년에
아까 소개드린 북조선과 관광이랑 제가 일본에서 출판을 했는데 전혀 팔리지 못했습니다. 북조선, 관광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기에 출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즈 코로나에서 탈출해서 요새 김정우 위원장의 동종 보도에 그리고 노동신문의 기사에 관광에 관한 기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많아졌죠. 작년에는 7월 달에 삼지연 씨를 견치지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직으로 만들자. 9월 달에 연설했을 때는 그 세계적인 산악 관광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때 작년 9월 달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돌이켜보면 관심이 있는 거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그 료관들을 돌아보시며 그 전년이 출간하고 있는 조선신보를 그렇고 평양에서 나오는 로론신보를 그렇습니다만 요새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국내에서 평양에서 돈이 있는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객에 관한 기사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관심이 있는데 하여튼 국내 관광객도 그리고 국제 관광도 생각하면서 삼지연시 그리고 작년 7월하고 12월에는 특히 1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도 같이 농행시키고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때 2018년부터 공사가 시작했는데 드디어 다음 달에 운영을 개시한다고 그때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광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기, 북조선의 관광 전적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이란 것은 그것은 김일성 주석의 말입니다만 광업이라는 것은 자연 견친화력 사유적 같은 것을 선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 구경을 시키면서 생활상 편의를 도모를 해주고 식료품과 일용품, 기념품 같은 것을 많이 팔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김일성 시대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출판했던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주한 테마는 하나입니다. 외화벌이보다 선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가끔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북조선의 관광은 외화벌이가 목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전입니다. 외화벌이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러시아에서는 관광객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도 중국에서는 4월 달에 있었던 지난달 4월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 이외에는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환영하지 않는 상태죠. 선전 전체적인 목적이 제일이고 경제적인 외화벌이는 두 번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조선의 관광 정책을 볼 때.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지난번 제8차 초성노동단대회 때는 이렇게 관광 사업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도 되지 않는 팜플렛들이 안내서들을 많이 인쇄하고 세계로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출판하였고 일본어판 이것을 화면에 보여 있는 것은 일본어판입니다. 다 평양에서 일본이 아닙니다. 평양에서 출판된 책인데 다 일본어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북조선으로 관광으로 가자는 그 일본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계속 그러한 팜프레트를 출판하고 있고 선전하고 싶다는 이사가 있는 거고 조선관광이란 홈페이지를 몇 년 전에 만들었고 일본어판 페이지로 있습니다. 일본어판 페이지를 보면 그 홈 보탄 여기에 로고 마크가 있고 홈 보탄이 있는데 홈 보탄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불멸의 련도입니다. 불멸의 련도 관광지나 어디에 관광지가 있고 어디에 호텔이 있고 어느 어떤 여행사가 있다거나 그런 그 소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 선전 불멸의 련도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역시 일본인 학자로서 북조선하고 일본의 관광사, 관역사에 관해서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관광이란 것은 자료가 많습니다. 인터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고려 행사 북조선 전문 여행사 있고 베이징이나 심야에 가면 조선 국제료 행사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어, 북쪽은 북조선 쪽도 관광에 관해서는 하여튼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많지 않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는 그 베트남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만, 에, 일본 사람들은 80년대, 1980년대, 이거 일본 사람들이 베트남하고 북조선의 같은 숫자를 봤던 도표입니다만, 이것을 보면 1980년대에는 계속 그 베트남에 가는 일본인 관광객보다 훨씬 더 북조선 평양에 간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았다는 시기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90년대에 들어가면 80년대는 그때 그 노이모이 전쟁 그 이후 특히 90년대에 들어가면 요새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북조선에 가지만 80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트남 술전쟁이 끝나고 베트남도 독립되었는데 아직도 관광지가 아니었던 베트남. 그러나 80년대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많이 환영하고 있다. 그런 북조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관광입니다. 북조선이 일본인 의호 진선 방문이 아니다. 전체적인 미디어 방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본인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1987년이었습니다. 1987년부터 거의 계속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 북조선에 갔던 거죠. 어, 개인적인 얘기는 저는 항상 안 하겠습니다만 관광에 하는 얘기니까 조금만 말씀드린다가 하면 저는 처음으로 관광으로 병원에 갔던 시기는 94년이었습니다. 이미 30년 지났습니다. 94년이었는데 계속 북조선에서 관광으로 가도 북조선 자유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북조선 쪽이 안내하고 싶은 곳만 보고 북조선의 선전만 듣고 귀국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90년대 전반부터 3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평양뿐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변화는 알 수 있다거나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특히 90년대는 97년에 일본에서 1997년에 일본인의 중학생 요코타 메구미 상이 북조선에 납치당했다.
사실이 알렸던 시기가 97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부터 일본 국민들은 납치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북조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제일 큰 여행사, 두 번째 여행사로 북조선 투어, 북조선 여행, 주최 여행을 했고, 일본 나고야하고 니이가타에서는 직항편도 있었던 시기가 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제일 큰 여행사인 JTB가 발표했던 팜프레트입니다. 1995년의 팜프레트죠. 두 번째 여행 회사였던 킨키 니혼 투어리스트, 킨키 일본 투어리스트라는 여행 회사로 북조선 여행에 관한 팜플렛을 만들었던 시기가 그 10년대였습니다. 이것은 91년에 JTB가 했던 팜플렛을 보면 그 5일, 6일 동안 평양에 가고 그 30만 원, 32만 9천 원, 그 정도.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큰 돈을 내서 30년 전에 얘기니까 굉장히 큰 돈을 내도 북조선을 가고 싶다는 일본 사람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많을 때는 95년 그때쯤은 4점 년 정도, 4점 년 정도의 1년에 4점 년 정도의 일본 사람이 가고 요새는 폐쇄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 2019년 때도 그래도 150명, 200명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관광으로 그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관광이라고 해도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지만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있고 이경교환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경교환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용스러운 이경교환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에 가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북조선은 하여튼 선전을 하고 싶어서 북조선은 어느 정도 좋은 나라다. 좋은 체제다. 그 선전하고 싶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이 보이, 보여주고 싶은, 북조선이 안내하는 우리 외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장은 제 손단에 정말 좋은 재상 수준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 그 힌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직 공장, 에, 콩우유, 두유 공장, 라센에 가면 라센은 그 상품 전시회 같은 것도 이벤트가 많이 있고 지난달에는 6년 만에 평양에서 망년대상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만 평양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마라톤 대회라는 것은 또 외화벌이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선전입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대한 선전뿐만 아닙니다. 대내의 선전이 필요하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기 위해 평양을 보고 싶어서 외국 사람이 왔다는 것을 국내 사람들에게 북조선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몇 년 전에 겨울에 있었던 겨울에로 작은 마라톤 대회가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때 그때 있었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관광하기 위해 평양에 있었던 중국 사람이나 마레시아가 아니다. 중국 사람이나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한때 다음 날에 내일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참가해 달라고 하면 흥미진진한 관심이 있는 어, 외국 사람들은
그 42km, 21km 달리지 못해도 1km 정도, 2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참가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기 위해 외국 손님들이 왔다고 국내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라톤 대회 기사 일본에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왜 화보리 하기 위해 했다 하거나 선전하기 하기보단 선전하기 선전이란 말은 대회 선전뿐만 아니라 대내 선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예, 지금은 북조선의 관광의 특징은 물론 자유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는지를 그 특히 소련하고 중국의 80년대까지의 중국의 관광 정책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베트남의 80년대까지의 베트남의 관광 정책과 비교하면서 연구를 계속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아마 관심이 없으시겠으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발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 발음 문제, 억양 문제로 죄송합니다만 견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너무 뭐 완벽하게 한국어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8차 통일학 포럼의 북일 관계와 북한의 관광 정책이라는 주제로 해주신 강의, 저희가 소중히 다듬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포럼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로 우리 이수자키 선생님한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